통다 통통. 그리운 섬, 제주.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제주는 허생이 일찍이 여러 사람들에게 언약한 대로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갔다. 우선 살 집이 있고 부쳐먹을 땅이 있었다. 자기가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풍족해지니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게다가 농사지어 거둔 것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으니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며 거들먹거리는 양반이 없어 사람들은 양반, 상놈 구별 없이 모두 열심히 일을 했다. 제주는 정말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고장이 되었다. 게으르면 당장 배가 고프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게으른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니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일도 없고 남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었다. 모두 저마다 성실히 일하며 살고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서로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만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힘을 합해 물리치고 말았을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서로를 헐뜯고 다투는 일 없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 허생은 안성장에서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주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제주에서는 예전부터 말을 많이 길렀다. 허생은 가져간 돈으로 말과 말종을 모두 사들였다. 얼마 못 가서 이 나라 백성들은 상투를 싸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안성에서 과일을 사들일 때도 그랬듯이 허생의 예언은 맞아 떨어졌다. 남자들은 상투 위에 둘을 망건을 찾아 헤매기에 바빴다. 그렇지만 망건이라 이름 붙일 만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말총값이 올랐다. 토끼띠 뛰듯 깡충깡충 올라가는 말총값을 보며 제주 사람들은 좋아라 했다. 그렇지만 허생은 쉽게 말총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더니 말총값이 처음에 10배가 되자 조금씩 말총을 풀기 시작했다. 허생이 말총 창고를 풀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털어 물건을 사갔다. 허생은 또다시 부자가 되었다. 변진사에게서 빌렸던 만냥쯤의 돈은 이제 허생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르신, 어디서 그런 죄주가 나옵니까? 먹새가 허생에게 은밀히 물었다. 자기가 아는 주인은 날마다 서안 앞에 앉아서 책 읽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양반인데 신기할 정도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니 먹새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던 허생이 이제는 창고 가득 돈을 쌓아놓고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매사에 욕심 부르는 일이 없었고 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워서 떡 먹듯이 돈을 마구 벌어들이니 단순하기 그지없는 먹새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허생은 먹새의 그런 질문에는 이런 반구도 없이 근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돈 만냥에 나라의 경제가 좌지우지 되다니 그 참으로 걱정이로구나. 허생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나라가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허생의 관심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웃해에 있는 외나라의 한 섬에 심한 가뭄이 들자 허생은 사람들과 힘을 합해 쌀을 사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 쌀을 팔았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10배의 장사를 해내리라 생각하고 허생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허생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 왜 더 많이 받고 팔지 않으셨어요? 조금 아쉬운 듯 먹새가 물었다. 더 비싸게 팔지 않았다고 지금 나를 탓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왕 장사하는 거 이윤을 더 많이 남기셔도 되지 않습니까? 허생은 그렇게 말하는 먹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타이르듯 말을 꺼냈다. 자고 이래로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더냐. 너도 굶어보아서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게야. 그러한데 주식인 쌀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먹새는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허생은 정말 존경할 만한 선비임에 분명하다고 감탄했다. 진정한 선비는 높은 벼슬을 하거나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허생과 같이 선량한 일반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할 줄 아는 도량 넓은 사람이야말로 선비 중에 선비라고 먹새는 생각했다. 전부터 존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날부터 먹새는 허생을 더욱 정성껏 섬기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으므로 먹새가 허생을 대할 때면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허생은 외나라와 배로 교역을 할 뿐 아니라 덜어는 청나라와도 교역을 했다. 제주에서 많이 나는 과일이나 말총 등의 특산물과 외나라, 청나라에서 많이 나는 물건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전처럼 한 곳에서 풍성하게 나는 것을 사다가 그것이 나지 않는 다른 곳에 내다 팔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허생은 나날이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이제 제주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낙원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이 딸깍바리 선비 허생의 힘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생은 오로지 제주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에만 정성을 다하며 사람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정성스러운 배려를 잊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모든 일이 허생이 뜻하는 대로 잘도 흘러갔다. 제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자 허생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 늘 말이 없어 심중을 헤아리기 어려운 허생이었지만 먹새는 허생이 한양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허생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을 고씨 부인. 아마도 생계를 잇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삭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런 고씨 부인을 생각하면 허생의 마음도 편할 리 없을 텐데. 그래도 겉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허투루 내보이지 않았다. 고씨 부인이 가난을 참지 못하여 자꾸 바가지를 긁어대자 귀찮은 생각이 들어 잠시 세상 바람이라도 쏘이고 세태와 물정도 두루 살펴 훗날에 도움을 삼으리라 나선 길이 어쩌다 보니 3년이 지체되고 말았다. 그동안 자기의 재능과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이곳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모든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떠나도 좋다고 허생은 생각했다. 허생은 작은 정자에 앉아 하염없이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들이 달빛을 타고 허생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부지런히 한 일도 참 많았다. 맨 처음 변진사에게서 단 한마디로 만냥이라는 큰 돈을 빌렸던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홧김에 밀어붙인 것이었지만 변진사는 그런 자신을 믿고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 허생은 대번에 사람을 알아보는 변진사야말로 정말 큰 장사꾼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 돈을 가지고 과일을 사들여 만냥을 금세 10배로 만들었던 사실도 소중한 기억으로 떠올랐다. 도무지 자기가 한 일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불우한 사람들과 이곳 제주에 와서 제주 목살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제풀에 물러가게 하기도 했고 함께 온 사람들과 제주 사람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다. 집을 떠나온 일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모든 것을 이룬 지금 허생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하나. 돌아가서 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달빛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며 말을 걸었다. 자네 왔는가? 허생이 어둠 속에 대고 말했다. 방에 불이 꺼져 있기에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오지 않는군. 분수의 물거품처럼 쏟아져 내리는 달빛 속에서 여인은 허생을 바라보며 섰다. 이복의 매화, 나를 따라 이곳에 들어온 것이 언제 일인지 기억하는가? 허생은 나지막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3년 전 일이지요. 3년 전 제주로 떠나는 허생의 뒤를 한사코 따라 들어온 매화는 출발할 때 했던 약속을 지켜 정숙하게 생활하며 허생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허생은 그녀를 누군가와 짝을 지어주려고 했고 예쁜 얼굴과 꼼꼼한 살림 솜씨에 반해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매화는 한사코 혼인을 거부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이 내린 바다는 하늘을 닮아 온통 검은 빛이었다. 깊은 어둠 속에 잠긴 투명한 바다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떠날 생각을 하시는군요. 매화가 침묵을 깼다. 잠자코 있던 허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만 보고 앉아있던 매화는 차가운 밤 공기 때문인지 쓸쓸함이 촉촉히 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한양 집으로 가십니까? 그래야겠지. 허생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래서인지 어쩐지 꼭 화가 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안 소식이 궁금하시지요? 어느새 3년이 흘렀군. 그동안 제법 많은 일을 한 셈이야. 그러나 내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고 또 글공부도 더 하셔야지요. 허생은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묵묵히 바다만 내려다 보았다. 이제 가셔야지요. 매화의 목소리는 더욱 쓸쓸하게 울려 나왔다. 가야지. 짧고 간단한 이야기가 몇 철에 오간 후 두 사람은
또다시 수평선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 위로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 매화의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선비님께서는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이 조그마한 섬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의 일은 선비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계속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매화는 허생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다. 허생에게는 보다 더 큰 포부와 미래가 있었다. 그 큰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아직 해야 할 공부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허생이 제주를 떠날 채비를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허생을 부모처럼 여기고 따르던 제주 사람들은 그를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선비님이 가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지 마세요. 떠나려는 허생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만류하며 붙잡았다. 차마 떨치고 가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떠나기로 결심한 허생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허생은 떠나기 전날 밤 꼭 지키고 살아야 할 규칙을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부지런할 것, 남의 것을 탐하지 말 것, 남의 잘못을 용서할 것.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면 나 한 사람의 손해를 걱정하지 말 것. 함부로 제주를 떠나지 말 것. 이 5가지를 지키면 제주는 길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에서 또 목사를 보낼 텐데 그 목사가 만일 나쁜 정치를 펴거든 예전에 했던 대로 스스로 물러가게 하십시오. 허생은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하며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드디어 허생이 떠나는 날이 되었다. 때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10,000명도 넘는 남녀노소의 배웅을 받으며 허생은 먹새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동안 여러분이 모두 저를 도와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러드린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늘 먹고 살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 덕으로 부족하니 부디 여러분께서 서로 양보하고 돕는 미덕을 가지고 자자손손 가르쳐 오래오래 태평성대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말을 마친 허생은 옆에 서 있는 먹새에게 눈짓을 했다. 먹새는 가지고 있던 자루를 허생에게 내밀었다. 사람들은 그 자루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허생을 바라보았다. 이 자루 속에는 50만 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벌어들인 돈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배 위에서 허생이 외쳤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호기심의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돈 만냥으로도 흔들릴 만큼 그 기반이 약합니다. 그러니 이 돈 50만 냥을 잘못 사용하면 이 나라 경제를 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허생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허생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미 허생의 뜻을 헤아리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허생에게로 모아졌다. 허생은 있는 힘을 다해 돈자루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순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타까운 목소리로 중얼대는 사람도 있었고 돈자루를 따라 바다로 뛰어들려는 듯 달려가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0만 양은 우리나라 안에서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섬에서는 50만 양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서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정답고 알뜰하게 사십시오. 허생의 마지막 부탁의 말이었다. 사람들은 아쉽고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여 허생을 배웅했다. 해진 무명옷에 굽달아 빠진 나막신을 신은 허생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도 허생은 꼭 필요한 노자 외에는 한 푼도 더 챙기지 않았다. 드디어 허생이 탄 배가 닻을 감고 돛을 올렸다. 배는 부두로부터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작별 인사 소리가 수없이 울려 퍼졌다. 노인들은 말없이 눈물을 씻었고 어린아이들은 아예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다. 마치 피부치를 억지로 떼어놓고 떠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허생도 연방 손을 흔들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어려 있었다. 허생 뒤에 선 먹쇠도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 꼭 보여야 할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매화였다. 정든 사람들을 향해 이별의 손짓을 하던 허생은 불현듯 매화를 생각해냈다. 허생은 자기도 모르게 매화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매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쓸쓸한 표정으로 말없이 손을 흔들고 있을 매화가 눈에 선해 허생은 사람들 사이사이까지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매화를 찾을 수는 없었다. 저 매화가 보이질 않네요. 먹새도 매화를 찾았던 모양인지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렇구나. 허생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묻어났다. 허생은 매화에게서 섭섭함을 느꼈다. 마지막 이별의 자리에서는 조용히 웃어주어야겠다고. 따스한 목소리로 그동안 수고했다고 감사의 정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유난히 아침을 일찍 먹는 허생의 밥을 차리기 위해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허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즐겁게 해주었던 매화. 때때로 허생의 기분에 따라 적당한 때에 술도 내올 줄 아는 지혜로운 살림꾼. 유난히 부지런한 허생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매화는 허생보다 먼저 잠들거나 늦게 일어나는 법이 없었다. 그런 고마운 사람 매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허생의 가슴 한구석은 텅 빈 듯했다. 허생과 먹새는 나란히 서서 매화를 찾아 사람들 사이로 분주히 눈을 움직였다. 매화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허생을 배웅하러 나오겠진 했지만 정작 허생을 태운 배가 떠날 때는 차마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다. 자꾸만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왔기 때문이다. 며칠 전 허생은 매화를 앞에 앉히고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매화는 얼굴을 들어 허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매화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대로 머물겠다는 매화의 대답이 허생에게는 잠옷 의외였다. 딸에 가겠다고 매달릴 것만 같아 내심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다. 손끝 맵게 일도 차분히 잘하고 생각보다 조용조용한 성격이어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기는 아깝다는 생각을 허생은 늘 하고 있었다. 매화만 원한다면 육지로 데리고 나가 짝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매화는 단호히 그곳에 남겠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 매화는 허생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허생이 그런 매화의 마음을 알아챌 리 없었다. 다른 일에는 눈치도 빠르고 재주 있는 허생이었지만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무디기만 했으니 허생은 뱃전에 서서 멀어지는 제주를 바라보다가 자그마한 배 위에 서 있던 매화를 발견했다. 허생이 탄 배는 매화가 탄 배 곁을 지나갔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매화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몸 편히 잘 있게. 허생이 던진 말은 이 한마디 뿐이었다. 작별의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배는 매화의 곁을 지나 조금씩 움직여갔다. 매화가 타고 있는 배가 점점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했다. 정든 제주도 작아져만 갔다. 허생은 지난 3년을 생각하며 멍하니 제주를 바라보았다. 푸득푸득 바닷새가 날개짓을 하듯 매화가 치맛자락을 날리며 뱃전에 서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매화는 허생이 탄 배가 저 바다 너머로 가물가물 잠길 때까지 울면서 뱃전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허생의 배가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그대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집으로 돌아온 허생. 육지에 도착한 허생은 이곳 저곳을 돌며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도왔다. 그렇게 지혜와 재치를 한껏 이용하여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걷고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먹새는 그런 허생을 옆에서 돕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다. 부지런히 자기 몸을 놀려 다른 사람들의 힘겨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허생의 마음 씀씀이는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돕는 것만으로도 먹새는 하루하루가 기쁘기만 했다. 한편 한양 다방골의 변진사는 허생이 돈 10,000냥을 빌려간 지 3달 만에 본전에 갑절인 20,000냥을 보낸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비록 각식이 깊지는 못하나 장사하는 재주는 있습니다. 장사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보는 일인데 어찌 성공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구별 못하겠습니까? 그 큰 배포하며 반짝이는 눈매로만 봐도 허생은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허생의 성공을 믿었던 변진사였기에 선뜻 돈을 내주었고 그가 20,000냥의 돈을 보내왔을 때도 태연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허생에게는 10,000냥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과연 3달 만에 갑절의 돈을 돌려받았으니 변진사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달리 큰 횡재라도 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돈 10,000냥을 단 3달 만에 2배로 늘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또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갑절로 돈을 갚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선 어려운 일이었다. 변진사는 허생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재물을 아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남몰래 허생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변진사는 묵적골 허생의 본집에 다달이 간소하게 남아 나무와 양식, 옷감, 찬거리를 데워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씨 부인은 이 다음 허생이 돌아오면 야단이 날 것이라고 한사코 거절했다. 선비님께서 변진사 나리께 부탁하고 간 것입니다. 변진사는 하인을 시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들은 고씨 부인은 그제야 사양하기를 그만두고 양식을 받았다. 이것은 당장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 만큼 이상은 더 받지 못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뢰를 무릅쓰고 돌려드리려 합니다. 고씨 부인의 이런 태도를 보고 변진사는 역시 그 지아비의 그 지엄이라며 무릎을 쳤다. 어쩌다 변진사가 조금 넉넉하게 양식을 보내면 고씨 부인은 꼭 돌려보내곤 했다. 변진사는 하의를 시켜 다달이 그렇게 뒤를 보아주는 한편 열흘에 한 번씩은 동자를 앞세우고 몸소 허생의 집을 찾아가 허생의 안부를 묻곤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3년이 넘도록 허생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다. 고씨 부인은 걱정으로 점점 야위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변진사는 묵적골에 다녀온 동자를 앞세우고 고씨 부인을 찾아갔다. 고씨 부인이 단단히 병이 난 게 틀림없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허생의 집으로 다가가니 향냄새가 진동을 했다. 변진사는 깜짝 놀라 체면도 없이 코를 벌름거렸다. 이것이 향냄새가 아니냐? 변진사가 동자에게 물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동자도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어서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오너라. 변진사는 걱정이 되었지만 아녀자 혼자 있는 집에 선뜻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양반 체면이라 사정을 알아보고 오라고 일렀다. 안으로 들어갔던 동자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잠시 안에 머문 때문인지 그의 옷자락에서는 더 진한 향냄새가 풍겼다. 무슨 일이냐? 오늘이 무슨 제삿날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난 3년 동안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변진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웬 제사입니까? 제사 음식을 차려놓은 채 방 한쪽 구석에 그림처럼 앉아있는 고씨 부인에게 변진사가 물었다. 고씨 부인은 변진사를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아마도 눈에 맺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으리라. 아무래도 지아비께서 돌아가신 듯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은 오늘이 그 양반이 집을 나가신 지 꼭 3년 되는 날입니다. 3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도 없으니 아무래도 이 세상 분이 아닌 듯 싶어서요. 게다가 어젯밤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고, 심상치 않은 꿈이라뇨? 그분이 너울거리는 하얀 옷을 입고 물을 건너고 계셨습니다. 전부터 물을 건너면 세상을 달리한 것이라고. 고씨 부인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른 사람에게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참고 있었지만
어젯밤 꿈을 꾸면서 가슴이 미어지던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이다. 허생이 집을 나간 지도 어느새 3년.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을 이제나 저제나 허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고씨 부인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하니 변진사도 마음이 아파왔다. 전혀 남인 자기도 무정한 허생이 야속하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가족의 마음이야 오죽했을까. 그 부인 고정하시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울음을 말리면 더욱 설움이 북받치는 법이어서 고씨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서럽게 흐느끼고 말았다. 그때였다. 이리 오너라!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고씨 부인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고씨 부인은 버선발로 냅다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살인문 밖에 허생이 떠나던 날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오랜만이요. 고씨 부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고씨 부인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부인 진정하시오. 허생은 부인의 서럽게 흔들리는 어깨를 따스하게 다독여 주었다. 그러자 부인은 흠친 몸을 떨더니 한 걸음 물러서서 허생을 바라보았다. 잠시 고씨 부인은 할 말을 잊은 듯 했다. 당신 정말 살아계셨네요? 그 말을 들은 허생은 껄껄 웃었다. 그럼 내가 혼령이라도 되었단 말이오? 순간 고씨 부인은 허생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허생은 3년 만에 돌아왔다. 집에서 나갈 때와 똑같이 헌 갓을 쓰고 낡은 무명 옷을 걸치고 굽이 다 달아빠진 나막신을 신고 가까운 친척 집에라도 다녀온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변진사가 가고 난 다음 고씨 부인은 허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노랑수염, 반짝이는 작고 날카로운 눈, 자그마한 체구. 뭘 그렇게 들여다보시오? 허생이 웃음을 터뜨리며 부인에게 물었다. 정말 당신인 거죠? 그렇소. 정말이죠? 그렇다니까. 허생은 빙긋 웃으며 고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군. 거칠어진 부인의 손을 매만지며 허생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허생의 얼굴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고생이 많았지. 미안하오. 고씨 부인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허생의 그 말에 고씨 부인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살아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씨 부인의 젖은 목소리에 허생은 혼자씩 웃더니 부인을 달래듯이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제사까지 지냈단 말이오? 부인은 쑥스러운 듯 뒤로 물러앉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 연락 없던 내가 잘못이지. 걱정이 많았겠구려. 그나저나 한 번 죽었던 목숨이니 이거 장수하겠는걸?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변진사가 다시 허생을 찾아왔다.